네, 오늘은 교과서 54쪽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과서 펴셨나요? 자, 여기에 보면은 두 학생이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 참 예쁘다. 몇 송이 꺾어다가 내 방에 꽂아놓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학생은 꽃은 자신이 피어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연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이 남학생처럼 있는 그대로 이 자연이 소중한지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학습지 21쪽과 22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1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EBS 배움 러버 콜탄의 나라라는 영상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중에 할 내용은요, 바로 22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22쪽과 교과서 54, 55쪽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리한 머리, 제국 건설, 뛰어난 분업 구조, 국가를 위한 이타적 희생. 여러분은 이 말을 보고 어떠한 생물의 특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나요? 인간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이 설명은요, 개미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개미도 우리 인간과 같이 영리한 머리를 지녔고 하나의 제국을 건설해서 각각의 개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일개미를 보더라도 식량을 가지고 오는 일개미, 또 덩치가 큰 경우에는 어떤 다른 개미들과의 싸움을 위한 혹은 다른 곤충들과의 싸움을 위한 병정개미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시체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개미가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미도 인간처럼 굉장히 이성을 소유한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자, 여기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나면서부터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소유한 존재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했어요. 즉, 데카르트가 보기에 개미와 같은 이러한 생물은 이성이 없고 본인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동물은 사유, 생각하는 능력 없이 먹고 배출하며 욕구에 이끌려 돌아가는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개미와 같은 그러한 특성은 이성이 있어서 그런 이성의 판단하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구에 이끌려서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우월한 존재이고 자연은 이러한 이성의 삶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데카르트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은 이러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도구는 뭐예요? 이용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이용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을 당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죠. 자, 바로 인간중심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데카르트와 같은 생각을 지닌 그러한 사상을 인간중심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와 특징을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 54쪽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학습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54쪽 다 같이 폈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했다. 자, 인간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 이 본래적 가치는 누구에게만 있다? 바로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자, 본래적 가치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본래적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다. 라는 거죠. 자,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구적 자연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자원이다. 그럼 가치가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도 나의 욕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과 변형이 가능한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유익한 거다. 유익한 자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서양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인간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인간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 즉 산업혁명 이후라고 주로 보거든요. 뭐 우리가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근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 서구에서는 이 자연에 대한 지배적 관점으로 이 관점이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많이 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는데 밑받침이 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쫓아서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중심주의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건 오직 인간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니까 산에 있는 나무도 깎고 그다음에 인간이 수자원을 이용해야 되니까 산에 있는 물길을 가로막아서 댐을 건설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이런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는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 바로 사실은 인간중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거다.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학습지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22쪽을 모두 폈나요? 자,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자, 인간중심주의란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만 오직 이런 본래적 가치를 인간에게만 인정하고 자연을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 바로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자,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이분법적 관점이라 그래요. 이분법적. 자,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죠. 이분법이라는 건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하냐? 인간, 자연을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그래서 즉 자연이 인간을 위한 도구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마구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별개의 존재. 내가 이렇게 자연을 마구 이용해도 자연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마음껏 자연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보냐면요. 인간을 위한 도구로 봐요.
이걸 우리가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너무 추워. 그래서 불을 떼고 싶어요. 그러면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마구마구 잘라서 내가 이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을 쓸 수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필요하고 자연은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도입에서 봤던 어떤 학생이 길가에 있는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이런 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는 이 꽃을 꺾어다가 우리 집에다가 꽂아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이 꽃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이 꽃을 꺾어서 우리 집 안방에 이거를 꽂아놔도 괜찮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인간중심주의인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되게 중시한다 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했던 사상가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지지했고,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지금 이런 서양의 문물이라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명이 사실 발달한 거기도 하죠. 자,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동물과 식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겠죠. 가축이 식량이나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누구냐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열심히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빈칸을 지금 둔 것은 공부하면서 계속 듣기만 하고 있으면 너무 졸리니까 빈칸을 채우면서 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라고 빈칸을 넣어둔 거고요. 이 자체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인간중심주의를 보여주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면 되지. 이게 아퀴나스의 의견인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인지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건 우리 지금 통합사회 내용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거는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말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적 실현을 위한 간접적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보면 어떤 사람 얘기인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의무, 우리의 의무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 앞에서 했던 칸트가 한 얘기예요. 칸트 역시도 이런 인간중심주의 이런 사상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가장 좋은 점, 좋게 평가되는 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 성장에 이런 사상이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 없이 자연이 그 자체를 소중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돼 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사실은 도움 덕분에 이러한 우리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또 뭐겠어요? 너무 자연을 이용했더니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즉, 자연도 우리가 함부로 이용해야 될 어떤 도구적 존재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연 전체에서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라는 거를 현재는 깨닫게 된 거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도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사상가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베이컨이란 사람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방금 얘기한 거. 그래서 이성의 힘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여러분 55쪽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인간중심주의적 생활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인간중심주의 사고에 의해서 발현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기 본문에서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멈추고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각자 한번 해봤나요? 한번 여러분 어떤 부분이 그런지 밑줄을 한번 쳐볼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행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놀랄지도 몰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서둘러 샴푸로 머리를 감고 교복을 급히 챙겨 입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면서 차로 등교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거. 그렇죠? 자, 샴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지를 오염시키는 물질이잖아요. 샴푸를 머리를 감는 행동,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으셨나요? 그렇죠? 거의 감았을 텐데 아니면 아침 일찍 들어서 아직 안 감은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이 여러분 인간중심주의적 행동이래요. 두 번째는 이거죠. 차로 등교하는 거. 우리 학교 친구들도 차로 굉장히 많이 등교하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늦지 않기 위해서 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선생님 역시도 차를 타는데요. 이렇게 차를 타는 행동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동인 거죠. 자, 교실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학교 곳곳에 벚꽃이 피어서 한창 예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아껴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이왕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게 멋질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툭툭 치니 꽤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 나뭇가지를 툭툭 쳐서 벚꽃이 떨어지게 하는 행동. 나무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 역시도.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 아침 식사를 못하고 왔더니 점심시간 즈음에는 정말 배가 고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나왔대요. 돈가스 먹는 거 여러분 어때요? 사실 육식하는 거죠. 우리의 돼지라는 동물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식량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은 음식이지만 이 역시도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죠. 자,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배가 불렀다. 욕심을 내어 가져온 밥과 반찬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버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남은 것은 모두 버렸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땅에 묻으면 토양 오염. 그 다음에 이 토양에서 이 썩은 물이 이제 하천으로 들어간다. 수질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식을 버리는 거 역시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맞죠? 자,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교 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애완견 민키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다. 민키는 기분이 좋지 않은지 날 보며 연신 흔든다.
연신 짓는다네요. 그쵸? 얼마 전 성대 수술을 해주었더니 소리가 한결 작아졌다. 사실 여러분 뭐 중성화 수술하고 성대 수술하는 것 동물이 좋아하는 행동일까요? 그쵸? 인간을 위해서 성대 수술 왜 해요? 옆집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짖는데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물이 원한 것이 아닌데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수술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소리가 한결 작아지고 이제는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 다행이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다. 그치? 사실 이 행동 안에는 자연을 위해서 즐겁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그냥 개인은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생활 태도가 많이 녹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러한 지하 동굴, 특히 이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이 카르스트 동굴들이 있는데요. 이 동굴들을 우리가 관람하기 위해서 이용하다 보면 이 인간이 거기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배출한 이런 이산화탄소가 거기 지하 동굴에 있는 이 석회 지형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공기 조명시설 이런 것 때문에 이끼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즉 인간이 만져가지고 이 종류성이 반질반질하거나 꺾여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동굴에서 서식하는 박쥐 같은 동물들이 멸종하기도 하고요. 또 인공적인 계단이랑 그다음에 빛을 넣어서 이 안이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이런 인위적인 빛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만 이러한 자연은 더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 중심주의적 생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런 거죠.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과학기술 발전이란 자연에 이러한 우리가 자연을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의료체계, 기술 발전 이런 것이 모두 자연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다.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유용하네 캐서 써요. 지하에 매장된 석유 유용하구나 캐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연을 마구 이용함으로써 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고요.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생물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인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19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생각에 차츰 변화와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예요. 자, 그러면 생태중심주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한 장 넘겨서 56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태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자,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생태중심주의라는 건데요. 앞에 나와 있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과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우리가 동양의 철학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중시하고 옛날 도교, 도가의 사상을 보면 무의자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자연에 인의를 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연에 인의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를 존중하는 동양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개미와 같은 생물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우월하고 그러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학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 역시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동물도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같은 존재다. 인간만이 우월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인데요. 식물 역시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어떤 방에다가 식물 두 개를 배치한 거예요. A 식물과 B 식물. 그리고 사람이 세 명이 번갈아 이 두 식물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실험을 했어요. 1번은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2번은 들어가서 B 식물을 짓밟고 막 망가뜨리고 나옵니다. 3번은 다시 그러한 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A 식물에다가 우리가 이 A 식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전파, 진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놓고 1, 2, 3번이 차례대로 그 뒤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사람이 이 A가 있는 A 식물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A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2번이 들어갔을 때는 이 2번이 B라는 식물을 마구마구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2번이 들어갔을 때는 A 식물이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부정적인 신호를 내보냈대요. 반면에 3번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즉,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과 인간만이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 그거는 아니다. 바로 식물 역시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가치가 있고 그 모두를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흙, 물,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다 윤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대지의 윤리라고 표현을 해요. 대지, 그쵸?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 자체로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 여러분 22쪽 중간 이후부터를 좀 보면요. 자,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가 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 이것을 바로 이제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아까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나눌 분자를 써서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라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하나.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일론적, 그죠? 전일론적 관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다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대지의 윤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가 잘 나타났는데요. 자, 대지의 윤리라는 건 뭐냐면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건 여러분 생물체라고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생물이라는 거죠. 즉, 개별적인 존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다. 사람도 하나의 생물체죠. 유기체죠. 여러분 심장만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혹은 또 심장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심장 역시도 별개로 존재할 수 없죠. 즉, 이 각각의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은 인간의 장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존재처럼 모두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독립된 하나하나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를 구성하는 혈액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 전체가 어떤 그 생물체의 활동에 지장을 받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역시도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 식물, 인간은 각각 이런 신체의 일부의 기능처럼 하나의 역할을 이제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생태계를 생물체, 유기체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범위를 오로지 인간이 아니라 동물, 식물, 토양, 물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대지의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각 교실에서 각자 손을 잡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손을 잡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 친구를 딱 끌어당겨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끌려서 선생님 쪽으로 당겨 오겠죠. 이런 게 바로 공동체, 즉 유기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생물체. 이게 바로 생태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전체의 생명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한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전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바람직한 대지 이용은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낱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러지 않으면 그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 전체의 어떤 안정성과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존재는 우리가 모두 다 옳다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교과서 여러분 57쪽 위에 있는 자료예요. 자, 이제 레오폴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왜 하게 됐는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늑대를 전부 잡아 없애면 사슴이 늘어나서 산이 더 보기 좋고 안전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산림 공무원이었던 레오폴드는 늑대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늑대 수가 줄자 수가 늘어난 사슴떼가 풀과 나무를 모두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풀이 없어지니까 토양이 유실, 없어지고 동물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된 존재, 사슴과 그리고 늑대, 풀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토양이 유실되고 이제 동물들이 동식물이 죽어가면 인간 역시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산사태로 인해 인간의 거주지가 토양으로 인해 뒤덮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먹을 음식과 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인간 역시도 이 결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는 이러한 이제 일을 겪고 나서 생태계가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러한 대지의 윤리를 생각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생태주의가 아까 봤던 인간 중심주의처럼 여러 평가를 받는데요. 어떤 의의를 갖냐?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 이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뭐 툰드라 영상 같은 걸 보면 그 툰드라 기후 지역의 사람들이 술록을 잡아서 먹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뭐 보여준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잔인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기르던 술록을 혹은 뭐 기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가축으로 기르는 거잖아요. 먹을 목적으로 기르는 건데 이런 동물을 잡아먹는 게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인간은 육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럼 식물을 먹으면 어때요? 식물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식물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동식물을 모두 보호해야 하지만 인간의 생존, 또 동물의 생존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연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너무 이런 자연의 입장만 강조한다면 이런 부분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다음 비판은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파시즘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시즘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시 된다. 이거는 여러분 등호 표시 그 부등호 표시 있죠? 등호 더 크다는 뜻이죠.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시 된다. 옛날 여러분 독일 나치 여러분 아시죠?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 정부에서 이런 환경 파시즘을 이용해서 유태인 학살의 근거를 자신들이 이제 마련을 한 건데요. 자, 환경 파괴의 원인을 다른 민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고 특정 민족을 학살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좁게는 그런 면에서 환경 파시즘이란 이야기를 하고 넓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특정 민족에게 환경 파괴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뭐 희생돼도 된다. 희생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시즘이 되지 않도록 이 생태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적정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관계 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다 바람직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56쪽의 나머지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힘들죠?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교과서 56쪽에 자료 1번 생태계를 지키는 작은 곤충들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쇠똥구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꿀벌인데요. 꿀벌이 여러분 없으면 인간도 멸종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 알죠?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이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화보를 촬영을 했는데 이제 꿀벌이 몸에 이렇게 붙게끔 아무런 몸의 장치, 별다른 안정장치 없이 꿀벌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붙인 상태로 화보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꿀벌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꿀벌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모습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화보를 찍을 만큼 꿀벌의 역할이 대단한데요. 자, 각각의 역할을 한번 보면요. 이 쇠똥구리는요, 쇠똥이 아니고, 쇠똥구리는 초식 동물의 똥을 먹이로 하는데, 커다란 똥 경단을 굴려서 구덩이에 두고 먹는데요. 근데 최근에 인공 사료를 먹여 키운 소가 많아지면서 쇠똥구리에게 적합한 먹이가 줄어들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려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 똥을 땅속에 묻어두는 과정에서 토양이 더욱 비옥해지게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쇠똥구리가 점차 멸종이 되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를 보면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라고 말했대요. 자, 꿀벌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냐면 꽃가루를 옮겨서 꽃을 수정하게 하는 건데 3만 종 이상의 벌이 매일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 개화식물의 50% 이상의 수분에 관여하고 있고 세계 식량 90%를 공급하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고 있대요. 근데 최근 기온 이상으로 이 개화 시기가 변하면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고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해서 벌의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많아서 그러면 식물이 개화를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의 식량 생산량도 줄어든다는 거죠. 자, 교과서 57쪽에 세계 최초의 공동체 마을, 생태 공동체 마을 크리스탈 워터스가 나와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그렇죠? 그래서 85년에 환경운동가들이 이 설계에 따라 조성된 마을이고요. 넓은 초지와 계곡을 중심으로 집과 도로, 상하수도, 저수지 등을 섬세하게 배치해서 인간의 주거 환경을 자연과 어긋나지 않게 통합하고요. 이곳 주민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실현한다고 하죠. 그리고 정원과 연못을 통한 하수의 자연 정화를 하고 있대요. 요즘에도 여러분 이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리수거하는 분리배출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의류를 만들거나 필요한 물품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현재 살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도 자동차가 필수로 그러니까 이용이 되고 스마트폰, 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물건이 되었는데 우리가 막 자연과 하나 돼서 과거 원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연 이용을 최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편리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소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태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경우도 샴푸를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최대한 소량으로 거품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쓴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도 샴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옛날에는 샴푸를 짤 때 손에 바로 샴푸를 짠 다음에 머리에 바로 묻힌 다음에 머리에서 거품을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손에 샴푸를 짠 뒤에 손에서 거품을 조금 낸 상태로 머리를 문지르면 소량으로도 많은 거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샴푸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짜서 쓰는 형태 말고 액체 상태 말고 고체 비누를 활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이 생태 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자연의 이런 지속성을 더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을 어떻게 더 보호할지 이 생명 공동체인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모두 수고했고요. 오늘 과제는 지금 학습한 22쪽의 내용을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월 31일에 독서 토론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여러분들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내게 왔다. 라는 책이 주제 도서예요. 그 책을 읽고 26일까지 이제 각 반에 안내된 QR코드 그걸로 신청해도 되고 도서관에 직접 신청해도 되고 선생님께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독서 토론에도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